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화재 사고라니. 우리 아들 어떡해. 안 돼. 비 오면 냄새 난다고. 아들 화재 사고 소식에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비 오면 냄새 난다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비 오면 냄새 난다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 집은 이제 감정으로는 못 지킨다. 선생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비는 지붕을 때리는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양동이를 쏟아붓듯 물기둥이 어둠을 찢고 바닥을 후려쳤다. 택배 허브의 지붕은 철판이라 비가 내릴 때면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 그 소리는 늘 나를 재촉했다. 이 소리와 함께 나는 또 하루를 버텼다. 나는 정가은 67. 젊었을 땐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여기선 다들 나를 이모님이라고 부른다. 손목엔 테이프 찌꺼기가 마르고 손등은 송장 접느라 갈라져 있다. 그래도 참았다. 버티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컨베이어 벨트는 내 앞을 쉼없이 지나갔다. 택배 상자들이 덜컹덜컹 부딪히며 회색 바닥을 흔든다. 나는 라벨을 확인하고 송장 끝을 모서리에 맞춰 접고 바구니에 던졌다. 이 일은 오차가 생기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진다. 내 실수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고 결국 회사는 우리 같은 늙은 사람을 쓸모없음으로 처리한다. 손끝이 시리다가도 다시 뜨거워진다. 테이프를 뜯고 접고 분류하고 같은 동작이 수백 번 반복되면 손가락이 제 감각을 잃는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짐이 되고 짐이 되면 잘린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자신에게 주문을 걸었다. 내가 오늘 쓰러지면 이 집은 끝이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떨렸다. 작업장에선 전화가 거의 울리지 않는다. 소리에 묻히기도 하고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도 없었다. 화면을 보자 심장이 한 번에 꺼져 내렸다. 발신자는 아들이 아니었다. 허브 안전실이었다. 내 아들 윤재호는 이 허브의 운영 총괄이다. 직급이 높다고 해서 편한 건 아니다. 특히 현장을 바꾸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늘 적이 생긴다. 재호는 원래 그랬다. 현장은 사람이야. 숫자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애였다. 나는 전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정가은님, 윤재호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시동 쪽에서 화재가 와제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비가 내리는 밤에 창고 화재는 지옥이다. 박스와 비닐은 한 번 붙으면 순식간이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요. 의식이 상대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스캐너를 내려놓고 뛰었다. 작업장 바닥은 비가 스며든 작업화 자국으로 미끄러웠다. 컨베이어 옆을 지나칠 때마다 상자들이 내 팔을 스쳤고 누군가 내게 소리쳤다. 이모님, 어디 가요? 하지만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지금 내 머릿속엔 딱 하나였다. 아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은 폭풍 같은 공포였다. 차창 너머로 빗물이 흐르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는데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기사님은 이런 날 사고 많아요를 반복했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삼켰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울렸다. 마치 누군가 내 안에서 큰 북을 치는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로 축축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밀고 지나갔고 흰 가운들이 몰려다녔다.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빠르게 중환자실 쪽으로 뛰었다.
비를 맞아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상관없었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보였다. 재호가 누워 있었다. 내 아들은 평소에도 야위었지만 그날은 더 말랐다. 피부가 회색빛이었다. 입술은 말라 갈라져 있었고 손목에는 링거와 모니터 선이 얽혀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조용해서 나는 더 무서웠다. 살아있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조용하지 않다. 살아있다면 숨을 쉬며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 아가 나는 모르게 그렇게 불렀다. 30 넘은 남자를 아가라 부르며 울어버리는 내 자신이 싫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가진 전부였다. 돈도 집도 미래도 모두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죽음의 경계에서 떠돌고 있었다. 그때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서민아. 며느리다.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사람들은 서민아를 대표님이라 부른다. 내게는 아직도 우리 집 며느리라는 말이 낯설다. 서민아는 늘 빛이 나는 사람처럼 보였다. 웃을 때는 환했고 말할 때는 단정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뒤부터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소리는 병원 소리가 아니었다. 쿵쿵거리는 음악, 스튜디오 조명, 사람들의 환호. 어머니. 그 목소리는 웃고 있었다. 지금 제 방송 봐요? 오늘 런칭날이라 정신이 없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미나야. 재호가 지금 그건 들었어요. 서민아는 매우 가볍게 말했다. 근데 어머니, 제가 가면 뭐가 달라져요? 회사 일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내가 들은 건 며느리의 말이 아니라 서민아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였다.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서민아는 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니, 이따 연락드릴게요. 저 지금 끊어요. 뚝.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다. 중환자실 유리벽 앞에서 나는 갑자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비가 내리고 아들이 누워있고 며느리는 웃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화면 속에서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것을 봤다. 서민아 방송 화면 배경, 포스터 옆에 세워진 액자 하나, 초록색 도장이 찍힌 종이, 인증서처럼 보이는 서류. 저건 뭐지? 왜 저게 거기 있어? 내가 그 생각을 붙잡기도 전에 간호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지금은 면회가 한 번만요. 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저의 엄마예요. 딱 한 번만 얼굴만 보고 올게요.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나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재호의 손가락 끝은 차가웠다. 내가 손을 잡자 그 차가움이 내 팔까지 번졌다. 재호야,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여기 있어. 너 혼자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재호에게가 아니라 내게 하는 말 같았다. 그때 재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USB 내 몸이 굳었다. 뭐? 나는 귀를 가까이 댔다. 하지만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모니터는 일정한 리듬으로만 울렸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서민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서민아의 SNS를 켰다. 그리고 그 게시물을 본 순간 나는 손끝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회사 사고로 너무 힘든 하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진 속 서민아는 울고 있었다. 눈물과 조명은 완벽했다. 그런데 나는 안다. 방금 전까지 서민아는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로비에서 서민아를 마주쳤다. 서민아는 늦게 나타났고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을 남기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어머니. 서민아는 나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진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나는 말없이 재호 쪽을 가리켰다. 재호가 저기 누워 있어. 너는 왜 방송했니? 서민아는 순간 아주 잠깐 눈동자가 흔들렸다. 딱 1초였다. 하지만 나는 그 1초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서민아가 웃으며 말했다. 전 이래야죠. 우리 집이 굴러가려면요. 그 말이 내 귀를 찢었다. 우리 집? 굴러가려면? 아들은 누워 있는데? 그리고 서민아는 고개를 가까이 들이밀며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요. 비가 오면 냄새나요. 어머니 옷 축축하고 병원 사람들 다 쳐다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퍽. 서민아의 손이 내 뺨을 때렸다. 순간 병원 로비의 공기가 확 꺼지는 것 같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내 얼굴로 꽂혔다. 나는 뺨에 번지는 열기를 느꼈다. 불이 아니라 피가 끓는 열기였다. 서민아는 낮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제 이미지 망치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난 이제 울면서 왜 그러니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다. 나는 천천히 뺨을 손끝으로 눌렀다. 내 손끝이 뜨거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제부터는 기록으로 한다.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다. 눈물로는 아들을 구할 수 없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하다. 서민아가 숨기고 있는 것들, 서민아가 방송에서 보여준 그 인증서, 그리고 재호가 마지막에 남긴 USB라는 단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날 새벽 나는 병원 주차장 구석으로 갔다.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이모님, 왜 그 낡은 걸 들고 다녀요? 나는 웃고 넘긴다. 그 낡은 스캐너는 예전에 테스트용으로 쓰던 기기다. 나만 아는 기능이 있다. 내가 오래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다. 나는 전원을 켰다. 화면이 켜지고 처음 보는 문구가 뜬다. 관리자 모두 접속 가능. 나는 숨을 삼켰다. 아들은 지금 누워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기록을 지우고 있다. 이제 내 차례였다. 마지막으로 나는 중환자실 창을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재호의 얼굴이 마치 내게 말하는 것 같았다. 엄마 버텨. 나는 조용히 화면을 눌렀다. 기록 원본 조회 권한 요청. 바로 그 순간 내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떴다. 서민아 어머니 혹시 뭘 하셨어요? 나는 확신했다. 이 싸움의 열쇠는 감정이 아니라 권한이다. 병원 밤 공기는 이상하게 차갑다. 건물 안에 있는데도 겨울처럼 싸늘하다. 형광등은 머리를 누르고 소독약 냄새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만든다. 나는 의자 팔걸이에 팔을 기대고 창밖으로 비가 흐르는 걸 보며 앉아 있었다. 내 손등에 테이프 자국이 더 선명해 보였다. 사람들은 왜 그런 자국이 생기는지 모른다. 평생 무언가를 붙이고 떼고 다시 붙이며 살아온 사람의 손이란 그런 것이다. 나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송장을 접었을까. 하루에 1000개, 1년에 36만 개, 10년이면 360만 개. 그 모든 송장 위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 이름들 속에는 사랑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담겨 있었다. 새벽 4시를 넘기자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분 잠깐 눈 좀 붙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나쁜 생각이 날아들기 때문이다. 아들이 쓰러진 이유. 화제라지만 그게 전부일까? 아들이 원인자로 찍힐 수 있다는 말. 그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라는 냄새가 났다. 나는 내 아들을 안다. 윤재호는 장깨를 부릴 애가 아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고 한 사람의 월급이 밀리면 그걸 밤새 해결하려고 뛰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화재를 덮었다? 말이 안 된다. 재호는 오히려 안전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들려던 사람이었다. 작업자들이 다치는 걸 보면 밤잠을 못 이루던 사람이었다. 새벽이 조금 밝아질 무렵 감사팀장 최도윤이 병원 로비로 나를 불렀다. 최도윤은 얼굴에 늘 긴장이 박혀 있는 사람이다. 눈밑이 짙고 말투가 군더더기 없이 빠르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낮은 목소리였다. 정가은님, 최도윤이 종이를 내밀었다. 내부 보고서 초안입니다. 보고서 첫 줄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입안이 말라붙었다. 사고 책임 운영 총괄 윤재호 안전 점검 미이행.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읽을수록 문장 속 글자들이 칼처럼 눈을 찔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씌운다고요? 최도윤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 낮게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책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출입 기록이 이상합니다. 시동 쪽 결정적인 구간이 통째로 비었어요. 비었다. 기록이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기록이 사라지는 건 곧 사람의 삶이 사라지는 거다.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진실이 아니라 기록이다. 최도윤이 말했다. 오늘 자정 전에 아마 한 번 더 삭제 시도가 들어올 겁니다. 누가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부 계정이 움직입니다. 나는 말없이 손을 꽉 쥐었다. 그러다 주머니 속에 있는 작은 물체가 손끝에 닿았다. 딱딱한 플라스틱.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말했던 그 단어. USB.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들은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남겨두고 쓰러진 거다. 재호가 위험을 감지했다면 분명히 증거를 남겨뒀을 것이다. 아들은 현장 사람이다. 현장 사람은 말보다 증거를 믿는다. 그리고 증거는 숨기지 않고 남긴다. 특히 가족에게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려서 USB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나는 그 작은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재호야, 너 무슨 걸 숨겨둔 거니? 이 작은 장치 안에 아들의 운명이 들어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USB를 연결할 노트북이 필요했다. 나는 허브 사물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병원을 나서는데 서민아의 메시지가 또 와 있었다. 어머니, 기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조심? 그 말이 얼마나 기막힌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기자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지는 걸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허브에 도착하니 빗물이 작업장 천장에서 똑똑 떨어졌다. 야간조가 끝나고 아침조가 들어오며 소음이 더 커졌다. 나는 사람들 시선을 피하듯 곧장 사물함으로 갔다. 내 사물함은 가장 구석에 있다. 이곳에서 늙은 사람의 자리는 늘 구석이다. 자물쇠를 열고 문을 여는 순간 낯익은 냄새가 났다. 고무장갑, 테이프, 그리고 낡은 기계의 먼지 냄새. 그 안에 있었다. 낡은 스캐너. 사람들은 그걸 왜 버리지 않느냐고 했다. 고장 난 것도 아니고 최신도 아닌 애매한 기계. 하지만 나는 버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스캐너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스캐너는 과거의 나였다. 내가 아직 세상을 믿고 기술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숨을 죽이며 살아야 했던 시절의 증거. 나는 사물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노트북을 꺼냈다. 이것도 오래된 물건이다. 하지만 아직 쓸만하다. 나는 USB를 꽂았다. 파일들이 떴다. 출입기록 원본, 송장 로그, 결제 로그, 그리고 낯선 파일 하나. 원가표를 여는 순간 내 머리가 얼었다. 거기엔 대체 원료라는 항목이 있었다. 인증된 재료 대신 값싼 화학 코팅제, 사용 시 주의 흡입 위험, 밀폐 공간 금지. 나는 화면을 한참 보다가 차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들은 그날 시동 창고는 새 포장재 납품으로 가득 찼다. 밀폐된 공간, 화학 코팅, 흡입 위험. 화재는 겉껍데기였고 진짜 원인은 안쪽에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독이었을지 모른다. 아들이 그걸 발견하고 막으려다가 쓰러진 것이다. 누군가는 아들의 입을 막기 위해 화재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화재를 구실 삼아 증거를 없애려 했을 것이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아들은 누워 있는데 서민아는 친환경을 팔고 있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나는 이제서야 이해했다. 나는 그대로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하나 더 확인해야 했다. 스캐너를 켜서 송장 로그를 연결했다. 그러자 화면이 켜지며 아주 작은 글씨로 문구가 떴다. 권한 요청 기록 원본 조회. 권한 그 단어가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평생 권한 없이 살아왔다. 남이 시키면 하고, 남이 버리면 물러나고, 남이 결정하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싸움이다. 나는 손끝을 화면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기록 원본 조회 승인되기. 바로 그때 화면 오른쪽에 알림이 떴다. 접속 시도 감지 외부 IP 그리고 위치는 서민아 친정 공장 근처의 공유 오피스였다. 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서민아가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숨을 깊게 쉬지 못했다. 내 폐 속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자꾸 쓰라렸다. 원가표의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흡입 위험, 밀폐 공간 금지. 그런데 그걸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친환경이라니. 사람 목숨을 포장지로 싸서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르나. 내 아들이 그 독을 마시고 쓰러진 것이다.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 간호사의 발소리가 분주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다시 유리 너머로 아들을 보는데 갑자기 내 다리가 풀렸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내 머릿속에 지나간 세월들이 밀려왔다. 나는 왜 아직도 송장을 접고 있을까? 내 나이에 집에서 쉬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나는 쉬지 못했다. 사람들이 모른다. 나는 내 아들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는 걸. 내가 해준 건 사랑이 아니라 버팀뿐이었다. 재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나는 새 운동화를 사주지 못했다. 대신 손수 남의 아이 신발을 닦아주며 품삯을 받아왔다. 그 돈으로 학용품을 사고 쌀을 사고 겨울엔 연탄을 샀다. 그래도 재호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늘 말했다. 엄마, 내가 나중에 효도할게. 그 말이 내겐 빚이 됐다. 그 빚을 갚기도 전에 아들이 쓰러졌다. 그때 서민아의 알림이 또 떴다. 서민아 라이브 시작. 나는 본능적으로 눌렀다. 화면 속 서민아는 또 웃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특별한 날. 서민아의 뒤엔 초록색 인증서, 깔끔한 포장재 샘플, 고급스러운 조명이 있었다. 나는 서민아의 얼굴이 아니라 배경의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봤다.
그 인증서의 오른쪽 아래 아주 작은 글씨. 인증번호가 이상했다. 내가 왜 그런 걸 아느냐고? 나는 예전에 이런 서류를 만들고 검증하던 일을 했다. 사람들은 내가 늙어 보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안다. 하지만 내 눈은 아직 살아있다. 그 인증번호는 가짜였다. 아니면 다른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한 것이었다. 그날 밤 서민아가 병원에 왔다. 긴 코트, 화장, 그리고 카메라. 서민아는 병실 앞에서 조용히 울어 보였다. 마치 그 순간이 서민아의 콘텐츠인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민아가 카메라를 끄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말했다. 미나야. 서민아가 돌아봤다. 내가 파는 포장재 원료 뭐니? 그 순간 서민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 표정은 너무 짧아서 대부분의 사람은 놓친다. 하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서민아는 억지로 웃었다. 그런 건 저는 모르죠. 회사에서 다 알아서. 회사? 나는 낮게 물었다. 너희 친정 회사 말이야? 서민아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 그건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다. 사업가의 눈, 적의 눈이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서민아는 내 팔을 꽉 잡았다. 괜히 이상한 말에서 재호 오빠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은 협박이었다. 나는 팔을 빼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서민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곤란한 건 너희가 만든 거지. 서민아의 손이 잠깐 멈췄다. 너희가 독한 걸 친환경이라고 팔았잖아. 그 순간 서민아의 입술이 비틀리며 웃음이 새어나왔다. 어머니. 서민아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바닥에서만 살아서 몰라요.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찢었다. 바닥. 나는 바닥에서 아들을 키웠다. 바닥에서 송장을 접었고 바닥에서 삶을 붙들었다. 그 바닥이 없었다면 서민아 같은 사람은 서 있을 자리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바닥에서 버텨왔기 때문에 내 아들이 그나마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최도윤 팀장이 다시 내게 연락했다. 정가은님 자정 전에 또 기록 삭제 들어올 겁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어떻게 막아요? 정가은님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왜 나만이 가능한가? 아마도 내가 가진 스캐너 때문일 것이다. 그 기계에는 오래된 권한이 남아있다. 나는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손은 떨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만들었다. 감정이 앞서면 진다. 그래서 나는 기록을 택했다. 스캐너를 켰다. 화면엔 어젯밤과 같은 문구가 떴다. 관리자 모드. 나는 조회를 눌렀고 이어서 보존을 눌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했다. 기록 보존 잠금 활성화. 잠금이 걸리는 순간 화면이 번쩍이며 경고가 떴다. 접속 시도 감지 계정 서민아. 내 심장이 얼음처럼 굳었다. 그래 맞구나. 기록을 지우려는 건 서민아다. 그러자 내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하나. 서민아 어머니 혹시 뭘 하셨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이 생겼다. 내가 눌러야 할 건 눈물이 아니라 버튼이다. 나는 중환자실 창을 다시 바라봤다. 아들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무력하게 보이지 않았다. 내가 지킬 수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화면을 눌렀다. 원본 자동 백업 실행. 그 순간 스캐너 화면에 뜬 다음 문장. 원본 백업 완료. 그러나 내부 공모 계정 2개 추가 발견. 공모자. 서민아 혼자가 아니다. 진짜 악역은 서민아 뒤에 있었다.
그리고 친정의 냄새. 원본 백업이 완료되었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어깨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다. 하지만 안심은 딱 3초였다. 화면 아래로 뜬 글자들이 그 3초를 찢어버렸다. 내부 공모 계정 2개 추가 발견. 나는 그대로 숨이 멎었다. 서민아 혼자가 아니라면 이건 부부 싸움이나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이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조직의 한복판에서 쓰러졌다. 나는 병원 복도로 올라왔다.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섰다. 재호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재호야, 너는 뭘 봤길래 이렇게까지. 내가 손끝으로 유리를 짚는 순간 내 핸드폰이 떨렸다. 최도윤 팀장이었다. 정가은님,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요. 최도윤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다. 방금 감사실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뜹니다. 서민아 계정 말고요. 그럼 누구예요? 계정 이름이 이상해요. 업무용이 아니라 예전 시스템 계정 같아요. 아카이브, 로그 클린. 이름이 너무 노골적이라 더 섬뜩했다. 누가 봐도 기록을 지우는 계정이었다. 그 계정들 누가 쓸 수 있어요? 원래는 아무도 못 씁니다. 폐기됐어야 해요. 최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예전에 이 시스템 구축할 때 외주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업체가 계정 권한을 설계했거든요. 외주업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머릿속에 서민아 방송 화면이 번쩍 지나갔다. 그 배경에 걸려있던 인증서, 그 인증번호의 어색함, 그리고 공유 오피스 위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외주업체 이름이 뭐예요? 최도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마치 누구에게 들킬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했다. 서광테크, 대표가 서정호. 서정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목 뒤가 차갑게 식었다. 서민아의 친정아버지. 서민아가 늘 자랑하던 사람. 아버지가 공장을 일으키셨다. 나는 그 피를 물려받았다. 그게 자랑이었지만 내겐 늘 이상했다. 그 자랑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야망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야망이 결국 내 아들을 쓰러뜨린 것이다. 나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것 같았다. 정가은님, 그리고 더 최도윤이 말을 이었다. 재호님이 사고 직전에 남긴 결제 기록이 하나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승인 버튼이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뭘 승인했는데요? 친환경 포장재 공급 계약 서광테크로. 내 심장이 단숨에 내려앉았다. 계약, 공급, 포장재, 원가표에 있던 그 대체 원료, 밀폐 공간 금지. 그럼 아들은 그걸 막으려 했던 거다. 막으려 했으니까 누군가 아들을 사고로 만들었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일한 방해꾼을 제거한 것이다. 그날 오후 서민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숨기지 않는 말투였다.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뭐? 지금 어머니가 뭘 만지고 다니는지 다 알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알아? 어떻게? 나는 천천히 물었다. 너 나 감시하니? 서민아는 웃었다. 감시라뇨. 어머니가 자꾸 문제를 만드시니까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서민아는 혼자가 아니다. 뒤에서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서정호. 나는 그날 밤 허브로 다시 갔다. 사물함에서 노트북을 켜고 백업된 파일을 열었다. 거기엔 내가 놓친 작은 조각들이 있었다. 계약서 수정 흔적 결제선이 누군가에 의해 2번 바뀌어 있었다. 출입 기록 공백 화재 발생 20분 전 시동의 관리자 출입이 있었다.
배송 라벨 조작 특정 포장재 팔레트가 일반 박스로 위장되어 있었다. 내가 숨을 삼키며 파일을 넘기는 순간 화면 구석에서 또 알림이 떴다. 나는 손끝이 얼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 기록을 가져가려 한다. 나는 스캐너를 켜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다. 내 손이 늙었지만 내 눈은 아직 빠르다. 나는 접속 경로 추적을 눌렀다. 뜨는 위치, 서강테크 공유 오피스.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너무 또렷해져서 오히려 무서웠다. 진실은 늘 이렇게 또렷할 때 사람을 죽인다. 나는 천천히 스크린샷을 찍었다. 그리고 최도윤에게 보냈다. 이거 증거될까요? 최도윤이 답했다. 됩니다. 하지만 위험해집니다. 위험. 그 단어는 내게 낯설지 않다. 나는 평생 위험 속에서 살아왔다. 단지 이번엔 내 아들을 위해 위험을 선택할 뿐이다. 그리고 그때 노트북 화면에 새 파일 하나가 자동 생성됐다. 파일명은 단 한 줄. 엄마 믿지 마 그녀를. 나는 손끝으로 그 파일을 눌렀다. 재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내 숨이 멈췄다. 그 목소리는 약했다. 하지만 분명했다. 아들이 살아서 남긴 마지막 줄. 엄마 이걸 듣고 있다면 나 지금 위험한 거야.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 그리고 서정우 아버지 믿지 마. 짧은 정적. 그 사람들 포장재 독한 거야. 계약 막으려고 했는데 내 결제가 바뀌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내가 기록을 잡아. 기록이 사람 살려. 마지막으로 들린 말은 내 심장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엄마 미나가 나를 팔았어. 나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나는 울음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다. 팔았어라는 말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을 그렇게 취급했다고? 나는 정신을 붙잡고 음성 파일을 복제했다. USB, 클라우드, 외장 저장 가능한 모든 곳에 저장했다. 기록은 하나면 죽는다. 기록은 여러 개여야 산다. 그때 허브 입구에서 발소리가 났다. 사람이 아니다. 구두굽이 단단하게 울리는 소리. 이 시간에 그 소리는 너무 또렷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숨을 죽였다. 문이 열렸다. 서민아였다. 그리고 서민아 뒤엔 낯선 남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몸집이 묵직했다. 그 얼굴에서 나는 한 번에 알아챘다. 서정호. 서정호는 내게 다가오며 천천히 웃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따뜻한 척했지만 속은 차가웠다. 이 시간에 여긴 위험해요.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앉은 채로 서정호를 올려다봤다. 내가 위축되길 바라는 사람에게 나는 절대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왜 왔어요? 서정호는 서민아를 슬쩍 바라보더니 말했다. 미나가 걱정을 해서요.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나는 웃음이 났다. 이상한 행동. 아들이 쓰러졌는데 기록을 찾는 게 이상한가. 아들이 누워 있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다. 너희는 방송하고 계약하고 그러면서도 가족이라고 해? 서정우가 잠깐 미소를 잃었다. 서정우는 내 앞에 앉지도 않았다. 그냥 서서 내게 내려다보듯 말했다. 가족이라면 어머니도 이해하셔야죠. 뭘 이해해? 돈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없어요. 서정우는 천천히 말했다. 윤재호 씨는 너무 이상주의자였죠. 현장을 사람으로 봤다면서요? 그건 돈 있는 사람이 할 소리예요. 나는 손끝을 꽉 쥐었다. 내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서정우는 내가 화내는 걸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때 서민아가 내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어머니, USB 같은 거 혹시 있으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없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진실을 말하면 서정우와 서민아는 나를 부러뜨릴 것이다. 서정우가 웃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다. 해치고 싶지 않다는 말은 해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서정우는 조용히 내 사물함 쪽을 가리켰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이러시면 서정우는 멈췄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윤재호 씨가 깨어나기 전에 이미 끝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순간 차가운 피가 온몸을 돌았다. 그게 협박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뜻이야? 서정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병원은 사고가 가장 쉬운 곳이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나는 재호의 음성 파일이 담긴 폴더를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싸움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서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니가 조용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재호 씨가 깨어나도 아무 말 못하게. 어머니가 먼저 막아주셔야죠.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숨기며 말했다. 내가 왜? 서정우는 마지막으로 아주 잔인한 말을 했다. 어머니가 무너지면 누구도 어머니를 믿지 않을 겁니다. 노인 치매로 헛소리 이 한 줄이면 끝이에요.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로 취급받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서정우와 서민아는 내 나이를 무기로 쓰려 했다. 내가 말하면 치매라고 덮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정우와 서민아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정우와 서민아가 떠나고 난 뒤 내 핸드폰 녹음 파일을 확인하는데 녹음이 끝나기 직전 서정우가 누군가에게 보낸 메시지 음성이 우연히 같이 담겨 있었다. 자정 전에 병원 쪽 처리해.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같은 생각만 했다. 병원 쪽 처리해. 그 말은 너무 짧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 충분했다. 재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중환자실 간호사에게 말했다. 저 아들 담당 주치의 선생님 뵐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절차를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절차를 밟다 보면 늦는다. 나는 최도윤에게 전화했다. 팀장님, 병원 자정 전에 위험해요. 최도윤은 숨을 들이켰다. 정가은님, 지금 어떤 근거로 녹음이 있어요? 보내세요. 지금 바로. 나는 녹음 파일을 전송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진 스크린샷 서광 테크 IP 접속과 원가표 파일까지 묶어보냈다. 최도윤이 말했다. 정가은님, 이건 회사 차원이 아니라 경찰에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경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망설였다. 경찰은 멀다. 그리고 경찰이 움직이는 속도는 내 아들의 심장 박동보다 느릴지도 모른다. 나는 병원 보안실로 뛰었다. 보안 직원은 처음엔 귀찮아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내가 녹음 내용 일부를 들려주자 그 얼굴이 굳었다. 이건 협박인데요. 맞아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 자정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아들이 죽어요. 보안실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옆에서 내 손으로 내 손을 계속 눌렀다.
손이 떨리면 마음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순간 모니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잡혔다. 서민아. 서민아가 병원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 마스크, 그리고 작은 가방. 나는 숨이 끊겼다. 저 사람 누구예요? 보안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봅니다. 서민아는 간호스테이션 근처에서 잠깐 멈춰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중환자실 복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보안 직원에게 말했다. 막아주세요. 지금. 보안 직원은 무전기를 잡았다. 2층 중환자실, 외부인 통제. 나는 복도로 뛰었다. 내 다리는 아팠지만 지금은 아픈 게 중요하지 않았다. 숨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달렸다. 중환자실 앞에서 나는 그 남자와 마주쳤다. 그 남자는 내 눈을 보자 멈칫했다. 그리고 가방 손잡이를 쥐었다. 어디 가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옆으로 비키려 했다. 그 순간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남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복도 끝에서 다른 보안 요원이 막았다. 남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가방 안에서 떨어진 건 주사기나 약이 아니었다. 출입카드였다. 그 카드에 찍힌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었다. 윤재호. 내 아들의 출입카드였다. 아들이 누워있는 동안 누군가 그 카드로 병원 안을 돌아다니려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이제 울면 끝이다. 보안 직원이 말했다. 이건 절도 사칭입니다. 경찰 부를까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부르세요. 그리고 이걸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지금. 나는 핸드폰으로 출입카드를 찍었다. 찍는 순간 내 손이 멈췄다. 카드 뒷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회사에서 쓰는 바코드가 아니었다. 서강테크 로고가 박힌 아주 작은 스티커. 서정호. 여기까지 손을 뻗쳤다.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서민아가 복도 끝에서 나를 보며 아주 조용히 입모양으로 말했다. 어머니, 다음은 어머니예요.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건 예고였다. 이미 계획된 순서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병원의 진짜 적. 서민아가 복도 끝에서 입모양으로 남긴 말이 내 머릿속을 계속 때렸다. 다음은 어머니예요.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건 예고였다. 이미 계획된 순서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주저앉은 다리를 억지로 세웠다. 몸이 떨리면 내 편인 사람들조차 나를 불안정한 노인으로 볼 수 있다. 서정우와 서민아는 그걸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억지로라도 정상처럼 굴어야 했다. 경찰이 도착했고 보안 요원들이 모자를 쓴 남자를 붙잡고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잡혀도 상관없다는 얼굴이었다. 경찰이 가방에서 나온 출입카드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 카드가 왜 이 사람 가방에 있었죠? 보안팀장이 대답했다. 환자 보호자 출입카드입니다. 그런데 카드 주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나를 바라봤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카드 분실 신고하셨습니까? 분실한 적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 훔친 겁니다. 경찰은 내 말을 받아 적었지만 표정은 딱딱했다. 그 표정은 내가 너무 많이 봐온 표정이었다.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표정. 그때 모자를 쓴 남자가 아주 조용히 웃었다. 정말 아주 잠깐 입꼬리만 올라갔다. 그 웃음이 너무 소름 끼쳐서 나는 본능적으로 남자를 더 자세히 봤다.
남자의 왼손 검지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살이 뜯긴 흔적.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번쩍 떠올랐다. 서민아가 로비 라운지에서 나를 때릴 때 바로 옆에서 누군가의 손이 잠깐 비쳤다. 그리고 그 손가락에도 흉터가 있었다. 그 말은 즉슨 이 남자는 단순한 용역이 아니다. 그날 호텔에도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숨을 삼키고 경찰에게 말했다. 저 사람 호텔에도 있었어요. 어떤 호텔이요? 그랜드 오션 호텔. 우리 며느리가 어울리던 자리요. 경찰은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믿는 눈빛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내 손으로 확실한 판을 깔기로 했다. 나는 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경찰이 왔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최도윤은 짧게 말했다. 맞습니다. 정가은님, 회사 쪽 증거가 하나 더 있어야 해요. 뭐가 필요해요? 최도윤이 낮게 말했다. 서강테크가 납품한 포장재가 위험하다는 공식 문서, 그리고 계약 결제선 조작의 내부 로그. 그게 있어야 경찰도 움직입니다. 나는 알았다. 즉,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종이였다. 종이에 찍힌 이름, 파일에 찍힌 시간, 로그에 찍힌 접속자. 그게 있어야 세상이 믿는다. 그 순간 또 하나의 일이 터졌다.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가 달려왔다. 보호자님, 큰일 났어요. 왜요? 환자분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 귀가 멍해졌다. 내 심장도 같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자정 전에 뭔가 한다고 했지. 설마 이미. 나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발이 묶였다. 의사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간호사들이 움직였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몸이 바쁘게 흔들렸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속으로만 말했다. 재호야, 제발 제발.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정가은 어머니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 낯설고 차갑고 너무 침착했다. 누구세요? 서강테크 법무팀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었다. 법무팀.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전쟁 선포였다. 어머니, 지금 환자분 상태가 급하시죠? 그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서 더 잔인했다. 저희는 불필요한 오해가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해? 네.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행동들이요. 법무팀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병원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이게 모두 어머니 때문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손끝이 식었다. 서정우와 서민아는 이미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노인이 난동을 부렸다. 보호자의 과잉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 프레임. 나는 입을 열었다. 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하게. 말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법무팀 사람이 말했다. 그만두세요.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내 목숨도 걸어야 끝난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향해 말했다. 보호자님, 최악의 경우 뇌사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뇌사.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망치로 때렸다. 하지만 울면 안 됐다. 지금 울면 내가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은 살아도 죽는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성 혈압 변동일 수도 있고 뇌출혈 환자에게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 답은 너무 의학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세상에는 의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덮이는 인간의 악의가 있다. 나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다. 손을 꼭 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서정우와 서민아가 병원까지 들어왔다면 내 주변에도 손이 닿아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내가 가진 자료를 서정우와 서민아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것. 나는 최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최도윤은 바로 알아챘다. 정가은님, 병원에서 무슨 일이? 서민아가 병원에 사람을 풀었어. 확실합니까? 확실해. 그리고 지금 증거가 필요해. 진짜 결정적 증거. 최도윤이 말했다. 그럼 원가표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해? 최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납품품 실제 샘플입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나는 숨을 삼켰다. 샘플 어디 있어? 물류센터. 거긴 위험하잖아. 그래서 제가 갑니다. 최도윤은 말했다. 정가은님은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아니, 나도 간다. 최도윤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정가은님, 지금 상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알아. 내가 말했다. 그래서 더 내가 가야 해. 내 아들 일인데 내 손으로 해야 해. 그날 새벽 2시, 나는 병원에서 빠져나왔다. 이상하게도 하늘이 맑았다. 맑은 밤이 더 무서운 이유는 아기 또렷이 보이기 때문이다. 최도윤의 차를 타고 우리는 물류센터로 향했다. 물류센터는 새벽에도 돌아가고 있었다. 야간조가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불빛 아래에서 박스들이 움직였고 지게차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곳은 내 아들이 쓰러진 곳이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며 숨을 깊게 들이켰다. 공기 속에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플라스틱 냄새와 약품 냄새 같은. 최도윤이 말했다. 정가은님, 뒤에서 따라오는 차 있습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느 차? 검은 승합차. 나는 바로 확신했다. 또 왔다. 서정우와 서민아의 손. 최도윤은 속도를 높였다. 우리는 물류센터 뒤편 적재장 쪽으로 들어갔다. 보안 출입문은 내가 가진 관리자 카드로 열었다. 내가 관리자라는 걸 서정우와 서민아는 모른다. 아니, 내가 이런 얼굴로 관리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다. 우리는 기록실로 들어갔다. 최도윤이 냉동 보관창고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서강테크 라벨이 붙은 팔레트가 있었다. 그때 최도윤이 말했다. 여기입니다. 이게 문제의 포장재. 나는 한 박스를 뜯었다. 포장재를 만지는 순간 내 손끝이 따끔했다. 가벼운데 이상하게 피부가 거부하는 느낌. 나는 그걸 봉투에 넣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났다. 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다. 부수려는 소리였다. 최도윤이 얼굴을 굳혔다. 정가은님 들켰습니다. 문이 다시 쿵 하고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팀장님. 예. 샘플 들고 바로 빠져나가. 정가은님은요? 나는 말했다. 나는 여기 남아. 시간을 벌게. 최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금 내가 죽어도 증거가 살면 내 아들이 산다. 그 말에 최도윤이 이를 악물고 샘플을 들었다. 그리고 비상구로 뛰었다. 문이 터졌다. 검은 모자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했다. 내가 이렇게 당당히 서 있을 줄 몰랐던 것이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노인네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웃었다. 내 땅인데 내가 오지. 누가 와. 그들은 내게 다가왔다.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은 모자 남자가 내 귀에 대고 말했다. 당신이 회장이라며? 그럼. 검은 모자 남자가 웃었다. 그럼 더 빨리 죽겠네. 주먹이 날아왔다. 턱이 돌아갔다. 바닥이 기울었다.
나는 쓰러지며 생각했다. 괜찮다. 샘플만 살아가면 된다. 검은 모자들이 내 몸을 짓눌렀다. 누군가 내 주머니를 뒤졌다. 핸드폰을 찾는 손길. 나는 속으로 웃었다. 핸드폰엔 이미 아무것도 없다. 모든 파일은 이미 자동 백업으로 클라우드에 올라갔고 최도윤에게도 전송해 둔 상태였다. 그때 내 눈앞이 흐려지며 어릴 적 장면이 떠올랐다. 처음 시장에서 일할 때, 새벽에 고기를 나르다가 쓰러졌을 때, 그때도 나는 생각했다. 살아야 한다. 죽으면 끝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왜냐면 기록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 아니, 물류센터 경비. 아무거나 상관없었다. 검은 모자들이 순간 멈칫했고 그 틈을 타 나는 바닥에서 손을 뻗었다. 내 손이 잡은 건 바닥에 떨어진 출입 기록지였다. 그 종이엔 적혀 있었다. 021이 샘플 이동 승인. 0213 CCTV 중단.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웃었다. 이건 종이에 찍힌 자백이었다. 검은 모자 남자가 말했다. 이 노인네 끝까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뛰어들었다. 거기 멈춰. 검은 모자들은 뒤로 빠졌고 나는 바닥에서 종이를 가슴에 품었다. 누군가 나를 일으켰다. 괜찮으세요? 나는 피 묻은 입으로 말했다. 괜찮아. 이 종이 반드시.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최도윤 메시지였다. 샘플 확보 완료. 기관 의뢰 접수 완료.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내 아들이 살 확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다. 서정우와 서민아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오늘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 핸드폰에 마지막 알림이 떴다. 제오 병실 CCTV 끊김. 이제 진짜 마지막 공격이 시작된다. 증거는 살았고 내가 쓰러져도 끝나지 않는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내 손은 계속 떨렸다. 차 안에서 최도윤이 준 손수건으로 입가에 피를 닦았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감정은 아직 사치였다. 나는 울어도 되고 분노해도 된다. 단 승리를 확인한 다음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아들 윤재호의 침대 옆 모니터는 여전히 기계적인 박동음을 내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 새벽 혈압 급락은 외부 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 말을 의사가 직접 할 수 없으니 돌려 말한 것이다.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서민아였다. 나는 받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너희가 병원까지 손댔지. 서민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전 진짜 오빠가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인데. 그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 나는 혀끝이 쓰게 말랐다. 미나야, 그럼 내가 묻자.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재호의 회복이니 아니면 재호의 침묵이니? 그 순간 서민아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들켰다는 뜻이야. 나는 끊었다. 더 이상 말로 상대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최도윤을 불렀다. 병원 로비 새벽 6시. 아직 사람도 많지 않은 그 시간에 최도윤과 감사팀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전쟁 준비 완료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내가 말했다. 오늘은 잔인하게 가자. 최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정가은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조치는 재혼인 명의, 모든 금융 접근 차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숨이 깊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 서강테크 긴급 신용 라인 점검. 투자자들에게 위험 신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살기 위한 수술이었다. 내 아들이 살기 위해서는 독을 잘라내야 했다. 그리고 그 독의 이름은 서민아와 서정호였다. 나는 말했다. 좋아. 지금 실행해. 첫 번째 사이다가 터졌다. 자산 동결. 최도윤이 말하길 제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카드, 개인카드, 계좌 연결까지 서민아가 접근 가능한 모든 돈줄을 한 번에 끊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랐다.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전화가 걸려왔다. 서민아였다. 어머니, 지금 카드가 다 막혔어요. 저 마트에서 결제하는데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그 목소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울음이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 어머니가 했죠. 어머니가. 왜 이래요, 진짜? 나는 웃음이 났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는 전화 한 통 없던 인간이 돈줄 끊기자마자 새벽부터 울부짖는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야, 지금 내가 해야 할 말은 카드가 아니라 병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 당장 애 학원비 내야 하고 장도 봐야 하고. 나는 딱 끊었다. 그럼 내 돈으로 해. 어머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돈이 아니라서 지금 울고 있는 거잖아. 뚝. 전화를 끊자마자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 처음엔 욕이었다. 그 다음은 협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애원이었다. 나는 하나도 읽지 않았다. 나는 아들 옆에 앉아 재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재호야, 이제 엄마가 내 숨통을 죄고 있던 손부터 잘라낼게. 두 번째 사이다가 터졌다. 거래처 차단. 나는 최도윤에게 지시했다. 서강테크 주요 거래처들. 계약 검토 들어가게 해. 최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정가은님, 이러면 서정호 쪽에서 반격해 올 겁니다. 나는 말했다. 반격하게 해. 네. 그래야 저 인간들이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그동안 너무 얌전했어. 점심 무렵 최도윤에게 보고가 왔다. 정가은님, 서강테크 주요 계약 3건이 보류됐습니다. 반응은? 지금 서정호가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좋다. 이제 가면이 벗겨질 시간이다. 그날 오후 서정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다. 정가은 씨, 존댓말도 없었다. 이제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살고 있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들 살리고 나도 살고. 서정호가 웃었다. 정가은 씨, 이 판이 어떤 판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죠. 모르실 겁니다. 이 판엔 당신이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서정호가 멈칫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들 이름 대면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나는 웃었다. 서정호 씨, 저는 시장에서 칼 들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겁날 게 뭐 있어요. 서정호의 목소리가 변했다. 정가은 씨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내가 해. 나는 말했다. 내 아들 건드린 거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밤 3번째 사이다가 터졌다. 언론 공개. 내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넘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박힌 제목. 대형 물류업체 산재사고 은폐 의혹 친환경 포장재 업체 유독물질 사용 정황 며느리 마이너스 시어머니 갈등 뒤숨은 기업 비리 서민아의 핸드폰은 그날부터 침묵했다.
서정호의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재호가 눈을 떴다. 아들이 깨어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은 엄마 고마워 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여론전? 좋아. 그럼 증거전으로 밟아줄게. 재호가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서민아가 언론을 들먹였다는 말을 들었다. 내 마음이 흔들릴 줄 알았다면 착각이다. 나는 평생 시장판에서 살았다. 여론이라는 건 결국 돈과 진실에 의해 바뀐다. 단지 문제는 하나였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자극을 준비했다. 내 방식의 자극. 최도윤이 들고 온 태블릿 화면에는 이미 작은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중환자 남편 두고 시어머니에게 경제학대 당하는 며느리 노인 시어머니, 며느리 카드 일방 차단 논란 남편 병원비도 못 쓰게 해 고부 갈등 극단화. 나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남편 병원비? 웃기지 마라. 병원비는 내가 내고 있다. 서민아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최도윤이 낮게 말했다. 정가은님, 이건 기획기사입니다. 서민아 측에서 기자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쉽네. 네. 저건 팩트가 아니라 프레임이니까. 프레임은 더 큰 프레임으로 덮으면 돼. 나는 최도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24시간 안에 서민아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것 3개를 세상에 터뜨려. 하지만 나는 손가락을 세웠다. 직접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 팩트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어. 최도윤이 대답했다. 그럼 제3자 공익 제보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최도윤이 웃었다. 정가은님, 그럼 딱 한 장면만 있으면 됩니다. 뭐? 남편 수술비 결제 실패 바로 그 시간에 파티 결제네요. 그건 이미 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좋아. 그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다. 중환자 남편 수술 중인데 카드로 7천만 원 파티 결제한 아내. 사람들은 의심했다. 처음엔 주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글 속에는 카드 결제 내역 캡처가 있었다. 호텔 대관료 케이터링, 샴페인, 하객 답례품, 결제 시간, 그리고 같은 시간대 병원 수술비 결제 실패 화면. 시간이 찍혀 있었다. 시간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 글은 30분 만에 퍼졌다. 1시간 만에 기사화됐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민아의 SNS 댓글이 달라졌다. 남편 수술 중 파티가 말이 됨? 이게 사람임? 시어머니가 왜 카드 막았는지 이해됨.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서민아가 새로운 글을 올렸다. 사실은 남편이 저를 폭행했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서. 나는 태블릿을 덮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더 큰 폭탄이 터졌다. 서강테크 납품 자료 전면 공개. 나는 모든 걸 쏟아부었다. 원가표, 성분 분석, 안전기준 위반 내역, 계약서 조작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세상으로 나갔다. 서정호의 전화가 왔다. 정가은 씨 이제 그만하시죠. 뭘 그만해? 서로 죽자고 하는 겁니까? 나는 웃었다. 죽자고? 나는 살자고 하는 거야. 내 아들 살리려고 하는 거고 너희가 죽자고 하는 거지. 그 말에 서정호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정호, 이제 내가 선택해. 조용히 무너질 거냐, 아니면 시끄럽게 무너질 거냐. 그날 오후 서강테크 공장이 정부 합동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저녁 뉴스에 서정호가 수갑을 찬 채로 나왔다. 서민아는 SNS 계정을 모두 정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특히 거짓말은 더 오래 남는다. 재호는 그 모습을 병실 TV로 보며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재호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심할 게 뭐 있어. 넌 옳은 일을 했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해야 사는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호야,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돈과 싸우는 사람. 엄마는 당연히 후자지. 그날 밤 마지막 소식이 들려왔다. 서정우 구속, 서민아 조사 출석, 그리고 서광테크 폐허. 나는 드디어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첫 목소리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이어야 한다. 재호가 완전히 깨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들은 매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건 아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서민아의 배신, 서정호의 음모, 그리고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재호에게 조금씩 천천히 진실을 말해줬다. 서민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서정호가 무슨 일을 꾸몄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들과 싸웠는지. 재호는 말없이 들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눈을 감았다. 엄마, 재호가 말했다. 나 정말 바보였구나. 왜? 서민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 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랑이었어. 엄마, 내가 한 건 사랑이었어. 서민아가 한 건 사랑이 아니었을 뿐이지.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우리 아이는 내 아이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핏줄은 못 받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서민아가 키우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내가 먼저 건강해져야 해. 그날 오후 병원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다. 서민아였다. 하지만 예전의 서민아가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아 있었다. 오빠, 서민아는 재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재호는 서민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나야. 네. 이제 그만 울어. 서민아가 고개를 들었다. 오빠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가 아니야. 그럼 이해야. 서민아의 눈이 커졌다. 내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돈이 무서웠고, 가난이 무서웠고, 무시당하는 게 무서웠지. 서민아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재호가 한숨을 쉬었다. 잘못했지. 크게 잘못했어. 근데 내 탓만은 아니야. 재호가 나를 바라봤다. 엄마, 우리도 서민아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재호야, 지금 뭔 소리야? 엄마, 서민아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를 생각해봐. 재호의 목소리가 조용했다. 우리는 서민아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서민아가 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했어? 서민아의 꿈을 지지해줬어? 재호가 계속 말했다. 우리는 서민아에게 며느리 역할만 요구했어. 사람 서민아는 보지 않았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맞다. 나는 서민아를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서민아의 꿈이 뭔지, 서민아가 뭘 좋아하는지, 서민아가 뭘 무서워하는지 관심 없었다. 서민아가 흐느끼며 말했다. 오빠, 저 정말 미나야.
재호가 말을 끊었다.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다른 걸 정하자. 뭐요? 아이 문제. 재호가 심각하게 말했다.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서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럼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재호가 말했다. 아이 핑계로 도망치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 그런데 아이는 주말에 만나.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면 그때 설명해. 나는 재호의 말을 들으며 놀랐다. 아들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됐을까? 서민아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재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은 화도 나고 서운해. 근데 그게 평생 갈 감정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이 엄마가 될 거야. 재호가 웃었다. 미나야, 너도 그래. 지금은 괴로워도 시간 지나면 그냥 아이 아빠로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서민아가 병원을 떠나기 전에 나는 서민아를 불렀다. 미나야, 내 어머니. 한 가지만 묻자. 네. 진짜 후회해? 서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후회해요. 뭘 후회해? 오빠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본 거요. 서민아가 울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무시한 거요. 나는 서민아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그럼 됐어. 어머니, 이제 가서 제대로 살아. 서민아가 떠나고 나서 재호가 말했다. 엄마, 내가 너무 성인군자 같았나? 나는 웃었다. 아니, 어른 같았어. 엄마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엄마가 보여줬잖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지켜야 하는지. 재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펑펑 울었다.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진짜 정체가 나온다. 재호가 완전히 회복된 건 한 달 뒤였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기적이 아니라 의지였다. 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 그게 재호를 살린 것이다. 퇴원하는 날 재호가 말했다. 엄마, 회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이제 다들 알잖아요. 엄마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나는 웃었다. 그럼 뭐 어때? 숨길 이유도 없고.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정체를 밝힐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날이 온 것이다. 재호와 함께 회사에 갔다. 택배 허브는 예전과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다.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 이모님, 한 직원이 달려왔다. 진짜 회장님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안해. 그동안 속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요. 그 직원이 웃었다. 이모님 아니 회장님이 저희랑 똑같이 일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나는 그날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여기서 일할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다만, 이제는 정가은 이모가 아니라 정가은 대표로 일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더 큰 박수가 나왔다. 재호가 내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서정우였다. 감옥에서 거는 전화였다. 정가은 씨, 미안합니다. 나는 놀랐다. 서정우가 사과할 줄은 몰랐다.
뭐가 미안해.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소용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서정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가은 씨,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강한 게 아니야. 네. 그냥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 아들이요? 아들도 있고 그냥 옳은 것들이 있었어. 서정호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옳은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배워. 어떻게요? 사람 죽이지 말고 사람 살리는 방법부터 배워봐. 서정호가 울먹였다. 정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말고 내가 해친 사람들한테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재호가 물었다. 엄마, 서정호 용서해 줄 거예요? 용서는 각자 하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용서한다고 서정호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서정호 스스로 속죄해야지. 그럼 엄마는? 나는 그냥 놓을 거야. 놓는다고요? 원한을 놓는 거야. 원한을 품고 살면 내가 망가져.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재호, 나 그리고 재호의 아이. 작지만 평온한 가족. 엄마. 재호가 말했다.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냥 살 거야. 그냥이요? 응.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냥 사람답게 살 거야. 그게 행복한가요? 나는 재호를 바라봤다. 재호야, 행복이 뭔지 알아? 몰라요. 행복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나는 어린 재호와 함께 놀고 있었다. 엄마라는 이름은 결국 끝까지 숨겨주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다. 재호는 회사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서민아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들었다. 가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재호와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할머니,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오늘 엄마랑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웃었다. 할머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당연히 좋아하지.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이 아이에게는 그냥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었다. 서민아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뭘? 아이를 편견 없이 봐주셔서요. 나는 웃었다. 편견이 뭐 있어? 내 손주인데. 서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뭐 있어? 그냥 할머니야. 그날 서민아가 가면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기뻐서도 울어요? 그럼. 사람은 슬퍼서도 울고 기뻐서도 울어. 할머니는 언제 울어요? 나는 생각해봤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행복할 때 울어. 아이가 웃었다. 그럼 할머니 많이 울겠네요. 왜? 저 맨날 행복해요. 나는 아이를 꽉 안았다. 정말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날 밤 재호가 물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뭘? 숨기고 살았던 거요. 진작에 정체를 밝혔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왜요? 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만약 처음부터 회장으로 살았다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됐을 거야. 어떤 사람이요? 돈의 힘을 믿는 사람. 사람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너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엄마 덕분이네요. 내 덕분이야. 제가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라줘서 엄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해 겨울, 나는 은퇴를 결정했다. 재호가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퇴임식에서 나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정가은 이모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건 하나예요. 사람이 가장 강할 때는 누군가를 지킬 때라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었다. 퇴임 후 나는 다시 택배 허브에서 일을 시작했다. 재호가 말렸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 이제 쉬셔도 되는데 쉬면 뭐해?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재호야, 엄마는 일할 때 행복해. 일이 행복해요? 응. 내 손으로 뭔가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게 행복해. 재호가 웃었다. 그럼 계속 일하세요. 그래, 그럴게. 그날 오후 송장을 접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송장 위에 적힌 이름들, 그 이름들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선물, 멀리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음. 그런 이야기들이 내 손을 거쳐간다. 나는 여전히 송장을 접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접는 건 송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달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안다. 아들이 눈을 뜨자 악마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재호는 회사를 훌륭히 이끌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택배 허브에서 송장을 접고 있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서정우가 가석방되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에 당황했다. 벌써? 그리고 며칠 후 서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가은 씨 뵙고 싶습니다. 왜? 사과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서정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야위었고 겸손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후회만 남아 있었다. 정가은 씨 서정우가 말을 시작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았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 뭐 하려고? 모르겠습니다. 서정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배워. 뭐요? 사람 살리는 방법을 배워. 나는 서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 죽이는 일만 해왔잖아요. 이제는 반대로 해보세요.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요? 일단 일부터 구하세요. 정직한 일로요. 누가 절 고용하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으면 있을 거예요. 서정우가 한숨을 쉬었다. 정가은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될 거예요. 나는 서정우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다. 여기 가보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회사 협력업체예요. 청소일인데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정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거짓말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믿을게요. 그 후로 서정우는 정말로 청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다. 가끔 재호가 현장을 확인하러 가서 서정우를 봤다고 했다. 엄마, 서정우 아저씨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 네.
새벽 일찍 와서 가장 늦게 가요. 다행이네. 엄마는 왜 서정우 아저씨를 도와주세요? 재호가 궁금해했다. 도와주는 게 아니야. 기회를 준 거야. 차이가 있어요? 있지. 도와주면 의존하게 돼요. 기회를 주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요. 어느 날 서민아도 카페로 나를 찾아왔다. 어머니, 아버지 얘기 들었어요. 응, 정말 감사해요. 뭘? 아버지가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요. 나는 서민아를 바라봤다. 미나야, 너는 어때? 전 잘 지내요. 카페도 잘 되고 있고요. 서민아가 웃었다. 그리고 요즘 공부도 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 상담 공부요. 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요. 나는 놀랐다. 정말? 네.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잃을 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민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미워하지도 않으시고. 서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요. 나는 서민아의 손을 잡았다. 미나야, 그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니만큼요? 어머니보다 더. 서민아가 울었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서민아가 가면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엄마가 또 울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자꾸 기뻐서 우네요. 응. 엄마가 행복해졌거든. 아이가 웃었다. 할머니도 행복해요? 할머니도 너무 행복해. 그럼 할머니도 울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울어. 그날 밤 재호가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뭐가? 사람을 바꾸는 게 대단해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럼요. 사람은 원래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찾는 거야. 서정우 아저씨와 서민아에게도 좋은 게 있었어요? 있었지. 다만 그걸 잊고 살았을 뿐이야. 엄마가 깨워준 거네요. 깨워준 게 아니라 기회를 준 거야. 깨어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야.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너는 서민아를 용서했잖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재호가 웃었다. 엄마가 가르쳐줘서 할 수 있었어요. 가르쳐준 게 아니야. 너 안에 있던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많이 보였다.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도 별 같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다만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다. 가게 문을 다시 여는 날. 그로부터 또 한 해가 지났다. 나는 여든을 앞두고 있었고 재호는 이제 완전히 독립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재호가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 은퇴하세요. 왜? 엄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송장 접고 있어요. 그게 뭐 어때? 건강하면 일하는 거지. 그래도 재호야, 엄마는 일할 때 행복해. 그러니까 그냥 놔둬. 재호가 웃었다. 알겠어요. 대신 몸 조심하세요. 응, 알겠어. 그날 오후 택배 허브에 특별한 손님이 왔다. 서정우였다. 청소 일을 마치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정가은 씨,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서정우의 얼굴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웠다. 그건 당신이 노력한 거예요. 정가은 씨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원한만 품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어떤 기분이에요?
편해요. 서정우가 웃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요. 그럼 됐어요. 정가은 씨는 정말 성인이세요. 성인이 뭐예요? 그냥 엄마예요. 엄마, 응. 엄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저도 정가은 씨 자식인가요? 나는 웃었다. 사람은 다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이고요.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돼요. 그날 저녁 재혼의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재호, 아이 그리고 나. 가끔 서민아도 함께했다. 오늘은 서민아도 왔다. 할머니, 아이가 내게 달려왔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가족 그림이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 예쁘죠? 응, 너무 예뻐.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도 가족이에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야. 서민아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또 왜?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셔서요. 진짜 가족이 뭔데? 서로 포기하지 않는 거요. 서민아가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처럼요. 미나야, 넌 이제 훌륭한 엄마가 됐어.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도 됐어. 서민아가 웃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야. 제가요? 내가 변하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봤다. 재호가 쓰러졌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슬픔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랑이었다. 사랑이 모든 걸 이겼다. 미움을 이겼고, 욕심을 이겼고, 복수심을 이겼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서민아도 서정호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정가은이다. 택배 허브에서 송장을 접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이다. 며느리를 용서한 시어머니이고 손주를 아끼는 할머니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세상아, 나는 끝까지 사람이다. 송장에는 여전히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이름들 뒤에는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희망이 있다. 나는 그 사랑들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오늘도 송장을 접는다.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나이 들면 약해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엄마는 더 강해집니다. 선생님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 아프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